오늘의 플러스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고민해 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출신인 박준영 산업인류학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시고요.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이루신 것 같아요. 인생 이모작에 대한 성공. 아니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어쩌다 인류학자가 되신 겁니까? 예, 저는 원래 이게 삼성에서 연구원과 인사팀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왔습니다. 예. 공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팀이었다 보니까 경제 경영이 궁금해서 석사를 경제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대하고 경제학은 다 숫자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숫자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국리하던 중에 네.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분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한마디로 인류학은 이야기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응용할 수도 있고 이런 쪽 학문인데 뭐 그렇게 공학에 뛰어나지도 않고 그런 저한테는 이야기 쪽이 재미있어서 인류학을 하게 됐습니다. 멋지세요. 사실 모두 시도는 해보고 싶습니다만 뭐 좀 주저되잖아요.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모신 주제는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해 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허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현장에서 직접 일도 하셨고 아직도 동료들이 많이 재직하고 계실 거고요. 네. 또 산업 현장과 또 인류학을 공부하신 이 두 개를 접목시켜서 산업 인류학자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반도체 삼성에서 10년 일하고 업계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네. 컨설팅이나 강의 등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산업은 누가 지키고 손은 누가 키우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법으로서 산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 경영자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에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연구원, 뭐 계속 연구직 되게 강조하시던데 연구직부터 해서 생산직까지 포함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겨우겨우 제품 개발하고 겨우겨우 어떤 소부장 만들고 겨우겨우 수율이 오르거든요. 그런 현실을 봤었을 때 그들의 의견을 한 번도 듣지 않고 법률로서 제정했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내부에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분위기, 삼성 내부의 분위기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좀 오고 가는 것 같아 보이세요? 일단은 뭐 이제 삼성도 2010년 후반부터 사내 게시판이 생겼고 예. 요즘에 많이 아시다시피 블라인드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난립니다. 맞아요. 더 잘 아시고 이제 청취하신 분들도 더 들으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물어봤냐라고부터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이 뭐 예전부터 있었던 뭐 소위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비판도 있었는데 2023년에 전삼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임직원 투표를 해보니 91%가 반대하죠. 네, 이제 근데 반대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일하기 싫어라기보다는 예. 특히 삼성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2017년 정도 반도체 업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전체 1등한 거죠. 정규 1등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때에 삼성은 회사 가보면 금요일 날 오후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스마트 워크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이 업무에 뭘 시킬까 뭘 더할까가 아니라 뭘 빼볼까 이 비효율 제거라고 하는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업계 1등을 이미 달성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소위 얘기해서 지금의 문제가 노동시간 늘린다고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 현재 특히 특정 기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위기가 네. 거의 노동자들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이죠. 네. 실제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제품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HBM 혹은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했는 게 이게 과연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냐 의사결정 문제 아니었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경영진이라고 하는 것에 소위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결국엔 다시금 노동자를 갈아넣는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진짜 저는 이제 삼성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에 오래 일을 해봤습니다만, 야 이게 조직이 커지니까요. 일을 위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식적인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못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윗분들이 생생용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일만 늘리니
본질은 못하고 일을 줄이는 걸 고민해본 삼성. 이건 정부에도 상당히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요즘에 뭐 좀 그런 책도 나오셨죠. 어떤 사무관 출신의 어떤 분께서 책 내신 것도 네, 있죠. 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정부기관에서 IT 시스템을 만들었던 어떤 분께서도 예. 혁신, 일하는 방법의 혁신이 제일 필요하다. 얼마나 네. 신간으로 나왔던데요. 네. 그런 책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동안 오랫동안 발전을 급히 빨리 해왔는데 네. 여기서 놓친 건 무엇이었고 바꿀 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죠. 예. 이렇게 뛰어나게 발전한 이 나라에서 다시금 노동자들이 시간을 그 볼모로 해가지고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양을 따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지금은 다시금 질, 그다음에 격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맞습니다. 또 한 관점은 저도 이제 연구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제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마감 몰리면 주당 100시간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52시간 이게 맞는지 어떤 연구자들은 저는요 더 일하고 제 연구 보고서로 망신 안 당하게끔 신경 쓰고 싶은데 왜 이걸 막 씁니까?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또 연구직으로도 근무하셨으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든 그쪽에서는 아니면 그 집중 근로로 갈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에서는 크런치 모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게임 개발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그러죠. 예. 근데 그분들이 이 52시간 규제가 없으면요. 항상 80시간씩 1년을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어렵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52시간 예외라고 하는 거가 예. 일단 40시간이 규정이고 네. 52시간까지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일상의 주 5일 근무로 치면요. 하루를 보게 되면 하루에 보통 9시 출근이면요. 보통 하루에 13시간 일해야 되거든요. 아니, 11시간 곱하기 4 하면은 44시간이고 예. 그다음에 금요일 날 칼퇴근한다고 하면 52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에 11시간 한다는 거는 밥 시간 2시간을 치게 되면요. 예. 9시에 회사 오게 되면 퇴근 10시간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52시간이 적은 노동은 일단 아닙니다. 예. 그거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법상에서 특별 연장 근로제라고 해서 네. 말씀드렸던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 걸 허용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 법에. 네,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요 예외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의아스럽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뭐 대한민국 근로자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의 노동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나온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아마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중국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어떻게 빨리 치고 올라오는 거야 들여다봤더니 일단 인력수가 엄청나고 그리고 뭐 선전에는 밤에 빌딩에 불이 안 꺼지더라 밤낮 없이 일하더라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니까 이게 우리 뭐 옛날에 그 대학 입시 공부했을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이 뭐 성적 올라가는 건 자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그럼 우리도 이제는 좀 양보해서 좀 다시 뛰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소위 사당오락이죠.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중국의 뭐 알리바바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알리바바 창업자였던 사람도 996을 했습니다.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하는 걸 6일째 해야 된다. 그래서 996 근무. 그 이제 12 곱하기 6이니까 72시간 근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한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삼성 출신들의 연구직들이랑 또 어차피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이제 말을 주워 잡는 일이거든요. 네. 70시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일단은 주말 출근은 당연스럽고요. 이거를 한 달 정도를 진행했더니 이거 못하겠더라. 라는 생각이 바로 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 그 박사님께서 그 교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크런치 모드는 힘든 시간 분명히 있고 힘을 낼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끝나고 일정 정도 휴식을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특별 연장 근로제를 통해서도 3개월까지 정도 하더라도 휴식 시간을 2주 이상을 보장하라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지 않으면 아니 이 사람 한번 쓰고 버릴 거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친다면 이거는 리더십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랜 동안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 반도체를 만들려고 지금 보통 1년씩 만들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일하게 한 다음에 1년 쉬게 할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1년 일할 거니까 1년 먼저 쉬고 와. 라고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오랫동안 반도체 개발한다고 치면 그런 아주 일부 시간에 바쁜 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의 창의성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오래 달리기입니다. 전력 달리기로 계속 짧은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 소진하게 하는지 이건 다시금 리더십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 열심히 했었을 시절을 보면요. 네. 저를 자꾸 독려했던 분들이 우리 개발연대 시대에 살아오셨던 우리 선배님들. 이분들은 제가 보기엔 전사세요. 오래 달리기를 전력 질주로 장기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기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나 때는 아시잖아요, 먼저. 네. 그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또 실제 그렇게 했던 것도 일부는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어떻게 합니까라는 소리도 솔직히 안 나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라고 말씀도 드리지만 또 그분 야 그럼 우리 때는 어떻게 성과 냈니 이런 소리 나오면 또 할 말도 없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옥신각신의 주요 또 포커스 중에 하나가 약간 세대 간의 가치도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산업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급격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계열까지 갔었던 그 시대 때는 조직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이 나의 성공과 일치시켰던 사람들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 세대는 뭐 IMF 이후라는 성이 들긴 하는데요. 그 세대부터는 통상적으로 그 일치를 나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창의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나의 브랜드를 높여서 내가 글로벌리 나갈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위 이제 R&D 계속 집중하시면서 신제품 개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친다면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 보면 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에서도 특히 잘 나갈 때 개인 시간 마이셀프 20%가 있었습니다. 4시간 정도는 집중 근무해야 되는데 회의도 있고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도는 그때는 회의도 많고 협의할 게 많으니까 그때는 집중해야 되는데 나머지 시간 중에 20%는 알아서 해. 공부해도 되고 해도 돼. 근데 그래도 되게 잘했거든요. 말하자면 그 시간을 용인하더라도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 계속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관점을 바꿔서 근로자의 뭐라고 할까요? 역량 차이라고 해야 될지 처우 차이에 대한 고민들 요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삼성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했는데 S급 인재 기억하시죠? 그럼요. 천재 엔지니어 한두 명이 웬만한 1000명의 일꾼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놓고 그리고 그게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 또 조직의 큰 기여 이게 그렇게 달성된다. 그래서 한두 명의 천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정말 특별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도 그동안 뭐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천재 경영론 같은 걸 얘기를 했었었죠. 뭐 한 명의 천재가 그때 뭐 10만 명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 얘기했었었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로 시간이랑 임원들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들 자체에서 또 다른 형태의 옵션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첫 번째는 그렇긴 한데 두 번째 현재 반도체 산업이나 우리나라가 현재 글로벌 경쟁하는 산업은요. 한 명의 천재가 진행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반도체도 이제 뭐 이제 뒤에 같이 설명드릴 거고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 너무 넓습니다. 아주 앞에는 최첨단 설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맨 아래는요 배관공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것들이 엄청난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일을 하면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다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천재가 했었던 거는 초기의 방향의 수립 어떤 이런 거 하나의 큰 이미지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의 방향타는 잡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을 산업을 통해서 돈 버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창의성과 노동력과 성실함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조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걸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소수의 그 사람들에게는 52시간제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예외로 좀 둬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률들이 크게 이제 우리나라가 요새 이번에 법규를 만들면서 비교했던 게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직 근로자 연봉이 10만 7,530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그렇게 두 가지를 대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 근로시간 예외가 되게 없어. 예외가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어.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화이트 칼라 이그잼션 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화이트 컬러 이그잼션 하기 전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네. 일반 직원들이 있죠. 이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포괄임금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근 수당을 많이 안 주려고 하는 편이 좀 있습니다. 네. 연봉 내에 이제 야근 수당 포함돼 버리는데 일단 미국은 40시간 플러스 알파 될 때마다 야근 시간 될 때 전까지는 수당이 1.5배 줍니다. 그 다음에 야근 시간 넘어가죠. 이 2배를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오래 일하면 욕을 먹습니다. 아니 왜 일을 못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임원에게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친다면 최소한의 기준을 채우고 나서 어퍼 레벨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고도 프로페셔널이라는 일본은 거기는 규제가 되게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뭐 하는 거냐면요. 개별 근로자랑 회사랑 계약을 개별 합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네. 근데 그 고도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위로 열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네. 높기 때문에 미국 비교하는 거 좀 맞지는 어폐가 않고요. 있고요. 근데 네. 미국에서 그 조항이 뭐가 있냐면 절대 이 사람한테 업무 지시하지 말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랑 좀 비슷한데 예. 일본은 그 조항도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은 합의할 때 단체 협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직원의 80%가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개별학업이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근무 체크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빡빡하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늘리고 보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지금 이 노동자라고 하는 걸 소모품으로 쓴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달지 않는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네, 디테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렇다면 근본적으로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TSMC, 인텔, 삼성, 하이닉스 같이 앞뒤 부분 전방위적으로 챙겨야 될 게 많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업종에 해당되는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생산성과 수율의 차이에 있어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 플러스 어떤 요인들이 도대체 이 생산성과 수율의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왜 삼성이 약간 좀 힘든 것 같냐라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산업 현장을 많이 안 계신 분들께서는 뭐 설계 엔지니어가 부족하다, 뭐 반도체 지원법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 모든 회사 TSMC, 인텔,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가 다 90% 이상 같은 장비를 씁니다. 반도체 업계에 계시거나 지식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장비 한 대 5천억짜리 한다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도 있고요. 예. 뭐 미국 회사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거의 장비의 9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거의 과점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같은 장비를 쓰는데 왜 이렇게 수율 차이가 나냐? 그러면은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웨이퍼라고 하는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조그만 칩이 한 1000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톱만한 크기에 엄청나게 작은 것들을 물질 반응을 시켜서 네.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연구 개발은 이 전체 1,500개 중에서 한 개만 성공하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수율 돈 버는 일은 뭐냐? 요거를 계속적으로 수율을 높여서 양품을 더 늘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생산 현장의 생산성의 문제겠죠. 그렇게 보시면. 예. 근데 생산 현장 어떻게 되냐? 그 수많은 장비들이 라인에 한 3,000대 있거든요. 예. 3,000대가 보통 300개 조건을 진행한다고 치면 이야. 10대가 한 대처럼 움직여야 되겠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럼 10대랑 한 대를 맞추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가장 아래에 있는 설비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동안만큼 존중이 맞느냐라는 예.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요 회사들에서 인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인텔,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TSMC로 쭉 줄 세고 보면은 어디가 설비 엔지니어를 제일 중요시했지? 인텔은 다 100% 외주였습니다. 삼성은 인텔화 되려고 했었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동안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외주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네. TSMC 워낙에 존중했었습니다. 이 같은 장비를 치는데 이 사람들의 실력을 얼만큼 중요시하는지,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빛나는 연구개발 일뿐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만큼 중요시해 왔는지.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특히 반도체 생산은 자동화되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막 자동차 막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데 보시면 다 자동화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편차가 밀리미터 정도 된다면 네. 반도체는 나노미터 원자 하나만 이로 다루거든요. 예. 그거는 자동화되기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결국에 사람들의 설비 엔진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술력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래야 수율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
반짝거리는 설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장에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역시 그 비유가 확실히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해외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 통해서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만 대만의 TSMC, 앞서서 물론 대만의 TSMC는 생산지 근로자들,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의 존중성 이런 것도 높다고 말씀 주셨지만 언론 통해서 봤더니 근무 시간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 70시간 넘게 일하고 뭐 아예 처음 채용할 때 인터뷰할 때 우리는 한 달에 2번 쉬는데 그거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도 마세요. 뽑아놓고 중간에 퇴사해서 우리 그것도 다 로스입니다. 이런 엄포도 논대요. 그러면서 고객사 문의에는 24시간 대응하고 오전에 보고하고 오후에 보고하고 여기는 이러고도 노동법에 제소 안 당합니까? 일단은 TSMC가요. 예. 거기 대만 노동법상으로 근무 시간이 45시간 제한입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제 이 주 70시간 넘게 일한다고 하는 것들이 약간 뭐 여전히 TSMC가 노동 강도가 센 건 맞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이 한 사람이 70시간 넘게 일하는지가 얼만큼 비율되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24시간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는 큰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라인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대 근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이제 TSMC가 노동자 수가 보통 7만 5천 명인데 삼성 파운드리가 딱 그걸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서비스 대응 24시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파운드리 업계 일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크게 봤었을 때는 업계를 설계 생산을 같이 하면서 장악했던 우리가 다 만들게 했던 방식보다 파운드리 방식은 결국엔 서비스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비율이 삼성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고객을 대응할 때 고객한테 TSMC는 드릴게요 하면서 정보를 다 주는데 삼성은 보안입니다 이러면서 다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마인드 같은 것들이 더 잡아서 일단은 일의 효율성을 높여서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TSMC가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 강도 높았던 건 맞고요. 특히 어떤 분들 뭐 연구직까지 3교대 했다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이트 호크스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연구 R&D 개발을 진행할 때 R&D 개발이라는 게 뭐 7나노, 5나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단 공정 개발할 때는 좀 일이 어려우니까 그때 소위 결사대를 뽑았습니다. 결사대.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딱 삼성이 TSMC한테 그 소위 얘기해서 물량을 뺏길 때입니다. 애플의 물량. 그래서 아이폰 7 정도 있었던 2014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쯤에 삼성이 원래 아이폰 애플의 AP를 만들다가 TSMC가 아주 서비스 마인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삼성에서 간과했던 소위 이제 웨이퍼 공정 말고 후공정이란 패키지 공정 쪽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삼성에서 하던 물량들을 TSMC 다 뺏기거든요. 그때 나이트 호크스가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의 연봉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계약도 했었었고요. 이번에 열심히 일하겠지만 연봉 많이 줄게.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거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그 TSMC를 30년간 취재했던 분이 썼던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인터뷰 보면은 지금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챙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뭐 세대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근무 요건과 글로벌 정도 회사가 됐다고 치면 그만큼의 문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TSMC 엔지니어들도 다 이직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 조건 좋다는 데로 가겠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터뷰들이 언제 얘기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즘의 얘기들은 소위 얘기해서 그 라이프 밸런스 같은 것들을 챙기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예전에 막 그 무슨 산업 뭐 발달기, 그 산업혁명 시대처럼 일하는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된 현상인데 대만도 사실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내부에선 벌써 그런 변화가 있었군요.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경쟁력이 좀 주춤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 TSMC 봤지? 우리도 결사대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게 지금 수용이 될까요? 일단은 벌써 만들었습니다. 삼성은요. 그래요? HBM 개발팀이라 그래서 요즘에 되게 그 소위 이제 하이닉스에도 밀리게 됐던 반도체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전담팀을 그 소위 이제 대표이사 직속 기구를 만들어냈고요. 뭐 특별 상여를 지급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었다고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결국에 성과 평가 같은 것들이 연봉 등급 같은 것이 연결되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일부는 가능한데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회사를 나가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대학생들이랑 멘토링을 좀 하거든요. 네. 산업 이쪽에 해가지고. 근데 이제 소위 괜찮은 학교 학생이었는데 삼성 인턴 중이래요. 예. 근데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삼성 붙으면 어떡하지? 하이닉스 가야 되는데 이러는 겁니다. 왜요?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 예. 열심히 일하기만 하고 네. 별로 임직원들한테 대우가 없는 곳 예. 혹은 지금 약간 실패도 있었었고요. 이번에 채용 브랜드로 봤을 때 삼성이 6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요. 거의 부동의 1등이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떨어졌습니다. 이 지금 특히 더 주니어일수록에 그분들이 왜 이렇게 뭐 소위 헝그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이 자유롭고 창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다시금 시간의 양을 따진다고 하는 것도 들이민다면 과연 그들이 있을까? 저는 떠난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관련된 질문 드리면요. 사실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시간에 좀 더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구직으로만 일한 분들은 유연근무, 탄력근무 거기에 기반한 좀 독특한 임금 체계 이런 것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제조업이라는 건 앞에 공정을 해야 뒤에서 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런 곳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엔지니어 했었을 때요. 네. 그 소위 3교대라고 해서 8시간씩 근무하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 반도체 연구소는 어디든 간에 변연교대라고 하는 근무제가 있습니다. 주로 8시에 출근하는 게 대부분 일주일 출근하는데 그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오후 출근을 해요. 뭐 스윙 근무라고 있습니다. 예. 스윙 근무를 하게 되면 오후 출근합니다. 그럼 오후 출근 근무자 몇 명이 오피스 출근했던 사람들 연구개발 받아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가 밤에 한 2달이나 4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뭘 쓰냐면 밤근무를 씁니다. 네. 밤근무가 이름이 그레이브 야드라고 GI 예. 무덤밭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쓰면서 또 테스트를 계속 이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인폼을 통해서 주로 테스트를 진행하지는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이미 현장에서 나름대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을 하고 있네요. 그런 건 좀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는 미국 반도체 회사 다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우리나라 지금 이런 논의들 어떻게 바라보시던가요? 일단은 한마디로 해서 돈을 많이 안 주면 그렇지 이런 느낌이 납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술마다 다르긴 한데 소위 설계 쪽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굉장히 연봉이 높죠. 소위 많이 아시다시피 애플 쪽이나 뭐 소위 뭐 메타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칩 설계하는 쪽 분들은 연봉이 되게 높거든요. 예. 보통 그분들이 시니어 엔지니어 정도가 5억 정도 받습니다. 5억 정도 받는 그 해프 밀리언 달러로 보통 얘기합니다. 예. 그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거기가 워낙에 상황이 비싸잖아요. 예. 우리나라 생활보 보자면 한 3억 중반 정도 된다더라고요. 세금 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럼 보통 주니어 엔지니어 한 3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로 보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일단은 돈에 대한 충분한 샐러리가 보장이 된다. 그러네요. 그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큽니다.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설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삼성의 경쟁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는 마이크론.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더 많이 줍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나가기만 하면 보통 1.2배는 거의 이제 따놓은 당상입니다. 삼성에서 외국으로 나가면 1.2배 받아요? 네. 한 달 전에 기사 나왔습니다. 판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출신의 옛날에 시니어 많이 데려갔거든요. 과장급 네. 이상. 근데 5년 이상만 일한 사람도 마이크론에서 하루 면접 보고 뽑을게요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지니어 잘해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 하이닉스가 메모리 산업 중에서의 이제 1, 3등 다투고 있긴 하지만 예. 여전히 양산 기술 같은 경우는 삼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특히 하이닉스도 뛰어난 게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일단 사가겠다 얘기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52시간 예외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일만 하고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죠. 그렇네요. 그래서 주니어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얘기합니다. 나가라 차라리. 나가서 몸값 높여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권이라는 게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해외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니어 말씀드렸는데 시니어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의대 열풍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 저희 때랑 달리 그 의대 점수가 이공계 끄트머리 다 가 있잖아요. 다 갔죠. 예. 말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창업이 안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처럼 대우도 안 돼요. 예. 월급쟁입니다. 월급쟁이를 하다가 임원 달지 못하면 임원도 고생 많이 하는데 못 달면은 그렇게 해서 관리자 좀 하다가 나오게 되면 누가 써주질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63년생, 64년생 선후배들 아는데 한 네. 분은 미국 인텔에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일하세요. 63년생이 현역이세요. 네. 이야, 현역입니다. IT 회사에서. 네, IT 회사에.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 삼성이 64년생들이 지금 그 정년퇴임이거든요. 예. 작년에가 그분들은 나가서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공계라고 하는 형태에서 뭐 의대 정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기술 하나로서 먹고 살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예외를 처리할 게 아니라 예, 예. 그들의 커리어 패스와 사람 맞춤형과 처우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안 그래도 나라 인구가 줄어든 이 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람이 하나가 중요한데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대로 또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소장님은 내부에도 계셨던 분이라서 금융권에서는요, 다른 예지긴 합니다만, 모 보험회사에서 미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보험 계리사입니다. 이 자격증을 최종 득하려면 한 10년 걸려요. 아무리 빨리 따도.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 5차 막 시험이 우리 고시 1, 2, 3차가 아니라 몇 차씩 있어요. 그러면 경력도 있어야 보는 거죠. 뭐 예, 그런 그렇죠. 게 있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계리사 자격증을 따면 연봉이 진짜 엄청나게 점핑이 돼요. 그래서 모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고 대표이사보다 더 높은 연봉을 주고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 그럼 나머지 직원은 뭐가 됩니까? 이 위화감은 우리 사기도 있어야죠. 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 받아들였는데 반도체에서도 분명 그런 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설계를 잘하던 뭘 잘하던 기발한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그런 역량을 내부에서 낸 사람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로 뭐 30억, 40억 줘버리자.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특히 그 같은 일, 그러니까 설계 일에서도 네. 지금 삼성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삼성 시스템 LSA 사업부가 주로 설계하는 쪽입니다. 네. 그쪽 사람들이 물론 엑시노스 같은 삼성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맡을 때도 좋긴 한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이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직만 하면 연봉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 중심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임금 협상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계속 메이저리그 선수들처럼 연봉 계약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삼성도 연봉 계약 하는데요. 연봉 등급이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소위 어퍼 레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요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TSMC도 예전에는 되게 연봉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연봉이 삼성을 이미 넘어섰고 평균 연봉을.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도 확인해 본 바로는 TSMC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거기도 인센티브가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삼성은 보통 인센티브를 가운데 정도 등급이 있으면 네. 위에 올라가면 5%나 10%더 주거든요. 네. 연봉에. 그럼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뭐 네. 1,000만 원, 많이 나면 1,000만 원 차이 날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누적이니까 더 차이 날 수 있겠지만 근데 TSMC는 50%까지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꽤 큰 편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성과 평가를 더 주는 방식은 충분히 회사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근데 그걸 고려를 잘 하진 않는다. 그럼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어차피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총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누굴 더 준다는 건 누굴 덜 줄 수밖에 도 없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 문화에서 많이 용인을 해줄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좀 비슷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총액을 늘린다고 한다면 대부분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얘가 특별히 더 잘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유화감이 있어가지고요. 아니면 제가 회사 내부에서도 우스갯소리로 뭐 되게 열심히 하는 엔지니어한테 뭐라 그랬냐면 S급 인재야? 일 다 해야겠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직이 그러니까 어떤 아주 정말 대단히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요 그거 말고도 임원은 빨리 달아주면 되죠. 30대 있지 않습니까? 하긴 급여 말고도 인센티브가 있으니까요. 네, 그걸로 하면 인정합니다. 네. 다들 그거 뭐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어떤 지금 이 소위 얘기해서 경직되어진 연봉 등급에서 갑작스러운 예외라고 하는 것들 마련하는 것들이 과연 그래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조직에서 그렇죠. 오케이 될까? 말하자면 저는 이 어퍼 레벨 계속 상향을 넣는 거 방식은 회사가 너무 많답니다. 어떤 사람한테 S급 인재인데 주식 줄 수도 있고요. 예.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인사 제도로서 사이닝 보너스라고 해서 이적료도 줍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집도 주고요. 이럴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적인 거 너무 할 게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고민할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네. 예. 근데 그거가 아니라 시간을 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계속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금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 환경, 노동 시간 연장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예전만큼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유들 때문에 이 논의 축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각에선 아니 이걸 왜 노동시간 가지고 논의를 하냐 경영 개선이나 경영의 어떤 뭐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는 왜 안 보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경영 관점에서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업이 가능하냐 여부가 첫 번째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맞으면 기술자를 우대하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그렇게 좋아하는 젠슨 왕 엔지니어죠. 예. 그다음에 IBM 요새 AMD 같은 경우는 리사수 엔지니어죠. 다 엔지니어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 같은 경우는 기술 CEO가 있긴 하나,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기술 CEO가 있긴 하나 대부분이 그룹 조직의 내부에 포섭돼 있습니다. 이거가 과연 의사결정에 맞는 것이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말하자면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 돈을 법니다. 예. 기술자, 생산자들이 다 돈을 법니다. 그렇죠.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때 이 사람들의 힘이 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룹 조직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룹이라고 하는 것의 총수는 결국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원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요. 실제로 임원 선출을 할 때 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예. 직원들도 협의회 듣습니다. 이런 거 진행하지 않습니다. 깜깜이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거 처우 같은 거 개선할 때 실제로 현장 사람들이나 기술 엔지니어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이게 소위 비기술 업무에 대한 경영 지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 연관되어진 기술 리더십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일하는 방법의 혁신을 봤었을 때는 아주 이제 옛날 얘기긴 하지만 30년 전에 뭐 고이건 회장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마누라 빼고 바꿔라. 너무 오래된 얘기죠. 네. 그럼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진짜 옛날 얘기지만 칠사제거든요. 칠사제는 뭐예요? 7시 출근해서 4시에 집에 가라. 그다음에 4시 이후에는 자기 개발해라. 근데 이제 대부분 그때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아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도로 복귀되긴 했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의 불필요한 것들을 개선해주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영 기법에 대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해결 그다음에 지금의 반도체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HBM 삼성의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의사결정 미스라고 했던 건 다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가 세 번째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동네 1등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여기서 글로벌 1등들끼리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 예전에는 인텔이나 삼성 같은 조직들이 한 명의 회사가 모든 걸 다 장악해가지고 진행했던 위너 테이크스 올이었거든요. 한 명의 위너가 다 가져갔다. 근데 지금 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는 위너즈 테이크스 오래 같아요. 이런 승자들 몇몇이 다 먹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사이클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 TSMC,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 세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거기 연결될 때까지 국내 회사의 한미반도체까지 보니까 여기 영업이익률이 어저께 발표된 거 보니까 48%예요. 장비 회사가. 그러니까요. 하이닉스도 엄청나죠. 엔비디아 뭐 75%니까. 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서플라이 체인의 장악 방식과 이거를 다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일 잘하는 거에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거를 아주 피치를 올리는 방식이 훨씬 더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경영 방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나름대로 기술자도 우대하고 기술자를 중용해서 의사결정의 핵으로 놓기도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관리 체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임원 승진이라든가 중요한 핵심 보직을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직이 그만큼 커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 잘못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연구하는 어떤 많은 분들이나 우리나라 그룹 조직을 연구하는 분들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삼각편대를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이제 최종 CEO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계열사 기술 CEO, 예. 오른쪽에는 그룹 스텝. 예. 이 세 조직이 잘 돌아간다고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됐던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그간에 총수가 여기 힘을 균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계속 제가 뭐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그런데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삼성의 리즈 시절이었던 권오현 부회장 시절에 예. 그 사람 시절에 해외에서 돌아오게 되면요 권오현 부회장 손을 잡고 이렇게 막 나갔었어요. 그러면 기술 CEO 힘을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그널을 주는 거네요. 시그널을 줄 수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서 그룹에서나 스텝 조직 경영지원실에서 관리하려고 할지라도 여기서 치고 나가는 과제를 살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힘 조절이 일단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떤 분들께서 뭐 이제 소위 뭐 요새 삼성의 서초동이 다 나가버려야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삼성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없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조분. 미전실, 맞아요. 사업전 TF. 예. 근데 그게 했던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도 기술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결국에 엔지니어한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현재 살아나는 방식에 좋다. 왜냐하면 그룹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의 오퍼레이션 전체 균형을 올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균형 올려서 우리나라에서 1등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뾰족하게 나가려고 치면 결국에 엔지니어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총수라는 사람이 특히 삼성처럼 A부터 Z까지 안 만드는 물건이 없는 그런 회사에선 네. 이 각각의 물건의 그 기술력, 그 기술 관련한 어떤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의사결정을 할까 했는데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회장 입장에선 또 총수 입장에선 뭐 의사결정 권한을 일부 내려준다 했을 때 또 약간 불안불안한 마음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절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충분히 구분되죠. 총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인사권과 재무권 주고이기 때문에 투자를 얼만큼 할 건지에 대한 큰 틀의 방향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수종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거 실제 연구개발과 오퍼레이션 방식 같은 경우는 기술 CEO한테 일임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그 그룹 스택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간섭할 게 아니라 네. 허락받는 게 아니라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 이런 것들의 서포팅 조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분업이 네.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 주셨던 그 그룹 스텝 역할을 하는 모 그룹사의 그 직원으로 재직하는 분을 한번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네, 학교 친구거든요. 그랬더니 뭐 요즘 언론에서 돌아다니는 게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수준으로 뭘 작성해 와라. 그러다 보니 엔지니어 분들이 바쁜데 야 우리 같은 이 전문적인 내용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해하게 또 작성해서 드리고 또 작성해서 드리니 이것도 로스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 그룹의 그렇죠. 스텝 맞습니다. 입장에선 맞아요. 우리도 갑자기 윗분이 물어봤을 때 이해도 못하고 있으면 우리도 욕먹잖아. 이 애로도 있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지금 비효율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소위 수명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소위 보고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그룹 총수는 그걸 궁금해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분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 분들의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상황처럼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그룹 조직 같이 일을 했었었고, 저도 이제 동료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옵니다. 네. 이거 좀 알아보세요. 알아봐 주세요. 토요일 오후에요? 네. 언제까지요? ASAP죠. 이러고 전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임원 인사권을 쥐고 있죠. 저도 이제 삼성에서 일할 때 갑자기 뭐가 궁금하다고 연락 왔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메일이 왔다가 올라가는 4번 왔다 갔다 올라갔거든요. 네. 4번. 네. 30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일하는 거랑 도움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이야기해서 인파워먼트를 그룹 총수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쪽의 방식으로서. 네. 그다음에 그 스태프분들도 그 스태프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지금 막 서초동 보고서 나오는 이유는요. 예. 그 경영지원 스태프들이 권력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초동 보고서는 경영지원, 인사나 재무팀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임원들에게도 좋았는데 네. 지금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로 보고서 쓰는 그 스탭들이 이제는 염증을 느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힘 있는데 별로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그런 분위기가. 것,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지금은 잘 타야지 여전히 동일한 방식의 위계 방식을 갖고서는 실제로 거기는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요. 예. 실제 오퍼레이션과 연구개발은
계열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조정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좀 어떤 보완 노력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인력 양성 측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력 양성 측면이 특히 반도체 업계만 보더라도요. 너무 반도체 중심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업계는 대부분 전자과로 생각하시겠지만 네. 저는 화공과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과가 설계를 해요. 예. 그러면 그걸 만드는 거는 화학 반응으로 만들거든요. 그럼 화학 반응은 뭐가 필요하냐면 화학 물질도 필요하고 반응기가 필요하겠죠. 예. 반응기는 기계 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전자과, 화공과, 기계과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네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기계과에서 반도체 장비가 중요해요 얘기하는데 우리는 현대차 가서 엔진 만들 건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력 양성이 되게 산업이랑 맞춤형 될 수 있도록 되게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건 인력 양성 측면이 있으면 두 번째로는 바로 생태계 처리가 되게 중요하겠다. 네. 대부분 저도 대기업 출신인데 대기업 출신들은요. 물론 도와주면 좋겠지만 네. 대부분이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돈도 많고 그러니까 예, 예. 알아서 할게. 네. 근데 알아서 못하는 곳이 바로 소부장 업체 같은 소위 이제 협력사들이 훨씬 더 그러시죠. 예.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재난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2년 정도 다니면은 월급을 더 주는 적금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득 보장 같은 걸 해주게 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높이고 소위 이제 대중소 기업의 이런 임금 체계 같은 것들이 워낙에 수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저변을 높일 수 있어서 이 하방을 올리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밀화학과 정밀기계 산업이거든요. 한번 네. 화학과 기계는. 근데 그거에 아주 기반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되게 좋은 나사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나사를 만드는 업체는 되게 영세해요. 근데 나사 때문에 대부분 품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그 핵심적인 것들이 되게 영세한 기업에 있다고 친다면 그건 국가 단위에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력 양성, 그다음에 대중소기업의 어떤 어퍼를 올리는 방식, 마지막으로는 국가 인프라 같은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관리했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을 꼭 들어봐야 우리가 상황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듣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준영 산업인류학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